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하죠.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는데 자유주의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진영에서. 근데 자유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히 잘 몰라요. 그리고 보수주의랑 동의어인가? 동의 아닙니다. 답부터 얘기해드리면. 그리고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할 때 political liberalism은 libertarianism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번역할 때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요. 근데 리버테리안이 무조건 보수주의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존 롤즈를 아까 제가 언급했던 롤즈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와 법이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즈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이 우선한다. 이러니까 내가 롤즈랑 딱 맞아.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야. 옳은 게 해야지, 옳은 걸. 이러는데 롤즈가 말하는 옳음은 그분이 생각하는 옳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자연법 질서 이런 거에서 규범적 옳음이 아니고, 롤즈가 규범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법과 국가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그런 관점에서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유를 위한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공동선은 뭡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게 미국 법원이 동성혼 문제를 결정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그 판례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동성혼을 인정한 판결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판결을 보세요. 누구랑 결혼할지는 법원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니들 자유다. 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할지는 나라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니들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럼 누가 가르쳐요 그걸?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가 미쳐가지고 남자랑 결혼해도 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근데 다 망할 뻔했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이 반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대로 된 교회는 부흥해요. 지금 미국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근데 문호를 개방하고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인 데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구분이 돼야 교회지.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이제 신명기 30장이랑 마태복음 5장 얘기하면서 레이건 대통령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멋진 보수의 정치가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장례식까지도 어찌 이렇게 멋있게 가. 청교도 설교를 자기 장례식에 봉독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멋지게 판사 출신을 딱 시켜가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화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은 복을 받고, 그걸 거역하고 대적할 때 화를 입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결국 산 위의 마을, 언덕 위의 동네,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 정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진짜 신앙인은 표가 날 수밖에 없고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늘 보여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수 정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드러나니까 박해를 받게 돼요. 팔복이 다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박해받는 거는 상급이 크신 겁니다. 근데 이게 보수주의고, 자유주의,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존 롤즈가 얘기하는 political liberalism이라는 거는 법과 국가가 가치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안 하겠다는, 그 전제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뤄야
정의의 문제를 다뤄야 가장 공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중립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뭐 잘 됐네. 아예 마음 먹인 김에 롤즈를 짧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유주의 얘기를, 정치적 자유주의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국적 정서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정교조한테 이상한 교육을 받아갖고 모든 사물과 생각과 시각이 계급의식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롤즈를 읽어도 그걸 계급의식으로 받아들여. 성경을 읽어도 계급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데 롤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미국적인 사상가인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공정하다. 뭐가 공정할까를 막 고민하다가 사고의 실험이라는 게 무지의 베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벌을 모른다고 생각해봐. 내 자신이 내가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몰라. 이건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죠. 가상의 관념의 실험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무지의 베일 속에 와서 합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명이 모였는데 종교의 자유의 헌법적 문제를 정의의 기준을 정합시다 이럴 때 거기서 한 사람이 이슬람은 차별합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걸 채택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힌두교인지 몰라. 무지의 베일 속에 있으니까. 그럼 위험 회피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혹시 내가 베일을 걷고 나왔을 때 네가 이슬람이었다 어떡하니? 이렇게 될까봐 다들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렇게 만약에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정의의 원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면서 케이크를 사갖고 애들이 5명이다. 그러면은 딱 첫째한테 야 잘라봐. 딱 이러면 첫째가 은근히 한 조각이 되게 커. 5조각을 냈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하나가 유독 커. 그리고 거기에 젤리가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럼 지 거잖아 그게. 근데 엄마가 막내부터 집어. 딱 이러면 막내가 싹 웃으면서 그걸 딱 집는다. 그러면 다음에는 엄마가 케이크를 사와갖고 잘라봐. 그러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먼저 집을지 몰라. 요게 공정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주 미국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은 출애굽에 비유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왔어.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나 옥스퍼드에서 박사한 사람이야.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 도착하면. 다 똑같아 지금. 그럴 때는 김병만 같은 애가 최고야. 막 물고기도 잡아와. 막 모두 따와. 그럼 이정훈 교수는 뭐해요? 그거 음식만 축내.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뭔지 가르쳐줄까? 그러면 됐거든? 물고기나 잡아와. 이렇게 되잖아. 요 관념에서 생각하면 롤즈 정의론이 이해가 돼. 확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 한 방에 이해가 되는데 이걸 정의론 책을 읽으면 바로 깊은 수면에 들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는데 정의의 2가지 원칙 중에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의 평등입니다. 이것도 바보들이 한국에서 또 읽을 때 거봐 평등이래잖아. 우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사회권도 포함되지만 미국은 자유권만 기본권이에요. 자유의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제일 상태 안 좋은 애가 혜택을 받는 거에만 차등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거를 또 역시 약자를 보호하자잖아. 그래서 또 계급의식을 올리고 그래서 거의 롤즈를 3인주의자 비슷하게 해석해.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한다. 위험한 걸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최소수의 상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뭔 얘기냐면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라는 게 차등의 규칙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A 부족이 있고 B 부족이 있는데 A 부족은 소를 키워. B는 물고기를 잡아. 그러면 참치랑 소고기랑 맨날 스테이크만 먹을 수 없잖아요. 여긴 맨날 마구로 회만 먹을 수 없고 참치회만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둘이 교환하면 좋잖아. 나이스. 오늘은 생선 먹자. 이러면 그럼 중간에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 키우는 부족에 갑동이라는 애가 이 딜의 귀재야. 트럼프처럼. 겁도 줬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러면서 줬다 쥐락펴락해. 그래서 얘가 협상하러 가면 꼭 참치를 2마리 더 가져와. 소고기는 똑같은데. 그러면 그 부족에서 어떻게 해? 얘한테 양복도 사주고 협상력을 높여내. 알마니도 사주고 그 다음에 협상하러 가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차도 한 대 뽑아주고 그랬더니 얘네 부족 안에서 제일 상태 안 좋은 게 땡칠이었는데 땡칠이가 생선 머리만 먹었는데 갑동이가 뜨기 시작하면서 몸통을 먹기 시작해요. 이러면 갑동이가 차랑 양복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차등의 규칙이에요. 그게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적으로 위험 회피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정의론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평등하고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지의 베일로 관념의 상상 속에서 그 기준을 만들고 그걸 헌정으로 실현하는 게 롤주식입니다. 그런데 제일 상태 안 좋은 애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거에서 차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롤즈 정책은 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노직이 훨씬 더 많이 직접 정부나 대통령한테 자문을 했는데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정부,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치안 유지하고 국방하는 거 외에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직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한테 돈을 줬더니 술 사 먹어. 그러니까 내가 왜 저 친구 위스키 값을 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식 정서에는 노직이 훨씬 먹혔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노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예전에 왜 TV 프로 중에 쪽박집, 대박집 유행한 적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쪽박집은 쪽박 찰만해. 꼭 가보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울산에 부임해갖고 아내는 서울에 있고 저 혼자 가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밥을 거의 사 먹거든요. 그러면 딱 식당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왜 왔냐고 째려봐. 손님 한 명도 없는데 저 혼자 딱 가면은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겁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앉으면 물 주면서 왜 왔냐는 식으로 딱 째려봐. 그러면 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맛이 있으면 또 가겠지. 근데 딱 먹었는데 디제스터 재앙이야. 다시 나가야지. 그런데 그 집 쪽박 차잖아요. 대박집은 사장님이 맨날 잠을 줄여가면서 뭐 소스 개발하고 그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박집 사장님한테 세금 왕창 때려서 쪽박집을 지원하는 게 페어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이 뭐라 그랬냐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강탈이다. 국가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동의해서 자선의 의미로 도와주는 거랑 국가가 강제로 너 얼마 내 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노직은 철저한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예요. 리버테리안 그리고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은 그러니까 평등적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롤즈나 드워킨 같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보통 미국에서 리버럴하다 그러면 레프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전략을 바꿔서 리버럴은 무슨 저것들은 레프티스트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길 때 공화당 애들이 이제 말조심을 하는 거야. 리버럴은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어감이 좋아져. 근데 레프티스트 그러면 좌빨 이러니까 좋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리버럴 쓰지 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이 리버럴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럴리티에 꽂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화주의랑 또 다른 건데 공화주의는 뭐가 기초냐면 공동선이 뭔지가 전제가 돼야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롤즈를 공격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샌델이 공동체주의래. 또 그래서 아휴, 주여 영구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공동체주의는 커뮤니테리언이즘이에요. 그건 또 뭐냐면 다수가 결정하는 게 정의야. 그건 아니야. 이게 다수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국가와 법이 무엇이 정의인가를 논쟁할 때 뭐가 선인지를 정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여성법 철학자 중에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있는데 누스바움이 쓴 유명한 책이 Creating Capabilities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역량의 창조 그런 건데 이게 처음에 누스바움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센하고 같이 인도 출신 센하고 같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분리해서 서로 이론이 달라지는데 누스바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성 활동가들이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누스바움을 제가 비판할 때 제 논문에도 비판한 게 차라리 공화주의로 갈아타는 게 네 이론의 인테그리티, 이론 정합성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비판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을 지키자는 입장에서는 네 얘기가 좀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처음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인도 여성이었어요. 인도 여성. 그러니까 제가 쓴 공화주의 논문에 이제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인도 여성이 남편한테 맨날 맞고 학대를 당해요. 처절하게. 근데 이혼을 못해.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인도는 지참금을 내잖아. 결혼할 때.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돈을 왕창 냈으니까 친정이 결혼 하나 시키면 황폐해져. 그러니까 남편이 때려도 갈 땐 친정밖에 없어. 근데 가보면 오빠들이 인상 쓰는 거야. 야, 너 때문에 기둥뿌리 뽑았는데 왜 왔냐. 이런 식이야. 근데 여성이 자립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인도 사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NGO가 이 여성을 돕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소송을 지원해주고 분리시켜서 보호해줘. 그러면서 기술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송에서 이겨서 이혼도 하고 취업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친정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게 역량의 문제다. 그래서 기본 역량이 있어요. 10개가 있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인데 그래서 기본 역량을 업시켰더니 어우 멋지다. 그러니까 이게 역량의 문제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와 법이 가치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자라는 거를 그 롤즈적 관점을 누스바움이 포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뭘 지적했냐면 백지수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가면 백지수표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힌두교적 여성과는 악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과 거리가 멀다를 선포하고 가라.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적 여성관이 뿌리 박혀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그럼 애초에 힌두교적 여성관이 문제지. 이슬람의 여성관이 문제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가치 중립이야. 말 안 할래 하고 시작하면 다 그게 헛소리고 백지수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구의 그러니까 미국 여인이 인도 여인보다 훨씬 축복받은 여인이 맞죠. 그래서 그 PC 정치적 올바름 그거 할 때 극성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 비판을 안 하잖아. 옛날엔 많이 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왜 여성을 괴롭히냐 했는데 같은 여성이 침묵해. 니들 미쳤냐? 저는 Are you crazy? 왜 얘기를 안 해? 너도 여자잖아. 왜 그냐? 그러면 이게 특정 인종을 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슬람의 여성과는 여성 인권을 유린한다. 그걸 전제로 가야지. 그러니까 서구의 발달된 인권 체제의 출발점이 뭐냐?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성을 복되게 역량 강화 그런 얘기 하려면 뭐가 선인지를 전제를 하고 갑시다. 그거예요. 그게 공화주의적이에요. 공동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출발해요. 우리 국가는 뭘 추구한다. 우리의 공동선은 뭐다. 이걸 가자는. 그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자유가 우선하냐 공동선이 중요하냐 이걸 할 때 공화주의적인 사람들은 공동선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면 또 안 돼. 근데 요거는 세게 가는 거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버럴하다는 거는 동성애를 하든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폴리아모르를 하든 냅둬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의 핵심 뭐냐면 냅둬요. 그래서 5자로 하면 그냥 냅둬요. 이거예요. 냅둬요. 그러니까 아니 뭔 피해를 줬어? 그럼 냅둬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못 냅두겠다. 공동선이 있다. 그 뭔 짓이냐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의 뭐냐면 미국 헌법이 자유주의 헌법이냐 공화주의 헌법이냐 논쟁이 학계에서 80년대에 엄청나게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이 균형추를 이루는 핵심이 뭐냐면 칼비니즘이 전통적으로 미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예외주의의 출발이 어디냐면 미국은 특별해 이 의식하는 거야. 왜 특별한데 그러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국하실 때 특별한 사명을 줬어.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뭐냐면 60년대에 호프스타터 교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반지성주의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바보다. 지성이 없어 애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반지성주의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엄청난 공격을.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 성경책 끼고 천사가 있냐? 그럼 있지. 이러면 바보 맞지 이제. 그래서 저 같은 이제 교수가 어떻게 해도 복음주의 맞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냐?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바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반지성주의로. 지금도 레이건은 바보다 이래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뭔 설교문을 읽고 앉아 있어. 말씀 읽고. 그 살아있을 때도 또라이, 죽어도 또라이. 쟤들은 그냥 복음주의는 또라이야. 이렇게. 그런 풍조가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주립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쫓아내는 소송하고. 그러면서 작전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연의 출발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연구해갖고 우리 박강서 교수님과 한국에 저걸 빨리 도입해야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종자연. 그래서 대광고를 혼내줍시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팍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버럴하다는 게 그런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동형이에요. 정신적으로. 뭐냐면 자유주의 보수인데 보수인데 그러니까 리버럴이 자유잖아.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뭐지? 그래서 자유잖아요. 이러다가 그럼 힐러리도 리버럴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헷갈려. 그러면 자유주의하고 동의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또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거랑 정치적 자유주의, 가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라. 정치적 자유주의랑 또 딴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로 미국의 보수들을 보면 시장에 있어서는 개입 최소화 이런 거 얘기하다가도 가치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돌변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자유민주주의란 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Q&A 한다고 그러더니 2부 강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1부 때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펀주의를 또 생각해야 돼요.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출발에서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였어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보장돼요. 그리고 미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그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를 헌법에 탑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또 한국은 또 무식의 폭발이기 때문에 연쇄 폭발. 그래가지고 정교 분리 이론도 제가 왜곡해서 퍼뜨렸더니 아멘하고 너무 잘 받아들여요. 말씀을 좀 그렇게 해야지. 왜 저기 퍼뜨리는 걸 이렇게 아멘을 잘해.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가르치면 정교 분리 위반이래. 그러면서 특정 정당 편들려고 노란 리본 차고 나온 건 괜찮아.
노란 리본 달고 나와서 그거 설교하는 건 괜찮은데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뭐가 정상이야 지금? 뭐가 교회다운 거야 지금? 그랬더니 아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교분리 위반을 했대.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이 되게 정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정교분리의 출발은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그럼 성경을 읽지 마야지. 미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정교분리가 아니에요. 정교분리의 출발은 어디 있었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다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회중교회의 청교도적 회중교회. 요게 주류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같은 데서 회중교회의 청교도적 회중교회만 국교야. 그걸 에스터블리시먼트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성공에 피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아니면 2등 시민 취급하니까 세컨 시티즌으로 차별받으니까 왔는데 신대륙에서 똑같은 걸 했다. 청교도적 회중교회가 아니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침례교나 이런 분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제퍼슨이 자유가 중심이다 해갖고, 그러니까 정교 분리의 출발은 자유에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유럽의 종교개혁 전통이나 여러 역사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국가가 교회를 컨트롤할 때 교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카이퍼가 개혁을 했던 이유가 국가가 교단을 통치하니까 국가와 교단이 신학교를 파괴하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게 뻥이다를 가르치는 신학교수를 하고 그게 추세가 되고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카이퍼가 그걸 개혁하면서 사립대학을 만들면서 이 대학만큼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동대가 그런 관점에서 지켜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아예 애초에 건국 초기에 제퍼슨이 자유를 얘기해갖고 그걸 분리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니까 이 출발은 뭐냐면 감히 교회에 국가 권력이 기어들어와서 콩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뭔데 국가 권력이 감히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냐고. 배티즘이 좋으면 배티스트 해. 프레스비테리안이 좋으면 장로교 해. 니들 자유야 이거예요. 국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좋고 좋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이상한 얘기하면 망하는 거고 그걸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국가가 왜 관리를 해 그걸. 그게 정교분리의 출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또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누가 교수님 제퍼슨은 일루미나티입니다. 프리메이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퍼슨이 누가 신앙이 좋았대? 그 말이 아니라 정교 분리가 어떻게 시작됐냐고 지금 정치사 강의를 해줘. 헌정사를 지금 미국 헌정사를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은 다 프리메이슨이야. 아니 그래서 또 이거 나가면 또 이정훈 교수 프리메이슨 옹호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교 분리 이론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린치 대 도넬리 사건 제 논문에도 나와요. 그게 기념비적인 판결이에요. 뭐냐면 거기 근데 원래는 레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레몬 테스트가 판례로 미 연방 대법원이 정교 분리를 따지는 기준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레몬 테스트를 적용해서 한 재판이 린치 대 도넬리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린치 vs 도넬리.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시가 있었는데 미국에 여기서 예수님 상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설치했어. 그랬더니 이제 주이시들, 유대인들과 난 크리스찬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종자형 같은 놈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걸 치워라. 그랬더니 이제 패소했어 애들이. 왜 패소했냐면 이거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건 역사 문화적 전통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레몬 테스트 기준을 적용했어요. 뭐냐면 정교 분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권력이 행정 권력이
특정 교단과 유착할 때. 유착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유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정부 예산을 왕창 받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종시에서 무슨 불교 테마파크 이따위 게 정교분리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정부 돈으로 세금으로 불교 뭘 조성을 해? 왜? 근데 그럴 땐 또 가만히 있던 것들이 또 동성애는 죄다 했더니 정교분리 위반이래 또. 그 무식이 죄다. 무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유착. 그 다음에 목적이 세속적이냐 종교적이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어떤 특정 종교를 선교 목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건 정교분리 위반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보 우리 연구와 땡칠이 교회 내 연구들한테 교수님 정교분리 아니에요? 띠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봉사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우리 교회 신도들 안내하면 정교분리 위반이냐? 이 연구야? 좀 생각을 뇌는 장식품이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태안에 왜 갔어요 우리가? 봉사하러. 근데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인 걸 보고 태안 주민들이 아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부수적으로 선교 효과가 일어나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봉사하러 왔잖아 지금. 뭐 정교분리 위반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했냐? 목적이 뭐냐? 유착했냐? 요 세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 안 되면 합헌이에요. 정교분리 위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자유의 실현을 그러면 공화주의자는 자유를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주의가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미국은 매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설 이런 거랑도 신학적으로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건설하게 해주셨고 내가 미국인이라면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를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강력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개인의 자유만 추구하는 애나 또 우리 미국의 공동선은 뭐야? 얘가 균형을 그 교회에 의해서 잡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정치사상 전공자들이 미국의 대표 정치 철학이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 공화주의, 칼빈주의를 서슴없이 3대 사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통합되는데 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연방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실험이다. 근데 정교 분리를 탑재했더니 매우 훌륭하게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번창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정교 분리가 한국 헌법에도 들어왔는데 우리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바로 레몬 테스트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할 때 제가 정교분리를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는 헌법이 이게 네 권리야 라고 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연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 재산, 신체 이런 것들은 불가양. 그러니까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내 재산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어. 내 생명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기본적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를 할지라도 존중해야 되고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헌법을 세팅해요. 요게 입헌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법치가 됩니다. 룰 오브 로야. 그러니까 헌법이 통치의 근본 규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세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멍청이들이 또 다수결 타령만 해.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실 비유를 든 거예요. 수술실에서 인턴도 한 표, 간호사 선생님도 한 표, 집도의도 한 표 이러면 환자 죽는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입헌적 질서가 세팅된 상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라는 게 우리가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인 걸 어떻게 느껴? 그럼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해산된 통진당이 다시 이상한 당을 민중당인가 만들었죠. 걔네들이 전체 의석을 싹 쓸었어. 가상이에요, 가상. 그래가지고 사유재산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위헌 소송해갖고 날려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 장치를 해놔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걔네들이 다수파죠. 국민의 80%가 지지해도 헌법에 위반되니까 무효예요. 요게 전제된 상태에서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가 전제되지 않은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나치가 어떻게 했어요? 나치 당이 엄청난 인기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해서 집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치가 만든 법이 뭐냐면 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이 공포되면 나치 당만 법안을 낼 수 있어요. 끝내주는 법이죠. 그럼 자기들이 의석수를 다 갖고 있으니까 통과시키면 돼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건 민주주의 파괴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전체주의는 또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C가 위험한 게 민주주의를 종결하고 전체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시발점이고 악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법치가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이에요? 기본권이 입헌적 관점에서 세팅이 되고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를 뺀 거는 나는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반드시 법치라고 하는 전제, 기본권의 보호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의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쫙 됐죠 지금.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유민주주의 다 됐어. 뭔 주의가 이렇게 많아. 네. 그 보수주의는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전통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자유주의와 동의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양 세계가 변신할 때 자유주의가 굉장히 레디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바꿔서 새로 세팅하는데 입헌주의가 출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주의, 입헌주의, 민주주의가 서양 역사에서는 각각 등장해서 합체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해방되고 나라를 세울 때 이게 패키지로 수입됐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정신 아닌 상태로 영구와 땡치리가 횡행하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구와 땡치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거를 세팅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수주의는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유사한 면을 내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하니까 비슷한 패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갈리냐면 가치의 문제에서 갈린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의를 얘기하거나 법질서나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공동선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수주의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핵심이 정치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도덕과 종교의 문제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혼을 인정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논쟁이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도덕관의 문제, 종교관의 충돌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서 충돌하는 거의 모든 거는
도덕과 종교의 문제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난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결국은 종교 문제랑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덕과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공동선이 뭐냐? 이걸 전제하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특별히 도덕과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서버티비즘의 핵심 단어를 하나 찍어봐. 그럼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보수가 없다는 게 이건 도덕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치 보수 그러면 도덕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좋은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약간 배바지에다가 이거 뭐야? 그 손지갑 이러고서 여기다 알반지 이러고서 딱 이거. 그러면 보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거 싫어하네.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바꾸는 거지. 보수는 뭐예요? 도덕적인,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 측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또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옳고 그른 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치 지형 자기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그 테스트하는 거 했더니 의외로 다 보수가 나왔다. 그게 뭐 동아일보인가 어디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의외가 어디 있어 의외가.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엔 다 뭐가 있어. 김정은이 귀여우면 진보고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고 뇌가 심플해. 뇌가 심플해. 그러니까 난 진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김정은이 귀여웠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선생님인데 학생이 머리를 삼색으로 염색하고 오면은 뭐라고 할래? 그러면 네 자유다. 근데 그걸 가만 놔둡니까? 이러면 주로 한국 사람 중에 그걸 가만 놔둡니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가 진보인 줄 알았어요, 여태.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갈라드립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기준을 성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우남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기초로 역사 해석을 하는데 명확하게 우남 이승만의 건국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건국정신들, 그 다음에 기독교적 가치가 정치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공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급적인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를 세팅하거나 계급적 갈등을 활용해서 집권하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하거나 갈취하자 그런 말이 아니죠. 다른 차원이다. 그러면서 박정희 시대에 만주국을 세웠던 일본적 마인드나 그 초이스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과 산업화로 가는 라인에서의 대외적 기초 질서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출발은 교회동맹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동맹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번영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중 정책을 지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세워졌고 헌정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산업화된 구조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은 대처가 제시했던 그런 것들이 보수의 기본 원칙들이 됩니다. 근데 러셀 커크가 지적한 것 중에 1번에서 6번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한국적으로 해석해서 기본 가치로 탑재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PC가 주장하는 거. 표현의 자유의 해체. 혐오 표현 규제는 우린 절대로 반대합니다. 자유는 존중돼야 합니다. 끝까지 혐오 표현에 반대합니다. 규제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압니다. 우리 입을 막으면 지네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도 저 지경이 된 게 입을 막으니까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입을 못 막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나 낙태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애국적 결단, 그 다음에 생명윤리의 존중. 왜냐하면 자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를 권리로 절대 구성할 수 없는 건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다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한국적 보수가 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승만 박사님과 기독교 리더들의 결단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정신으로 건국했다.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출발한 공화국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선택으로 자본이 전무하던 시대에 이승만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안에서 박정희가 위대한 산업화를 이룩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더 발전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진정한 보수의 도덕적 공화주의, 도덕적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 가치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좋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끝낼까요?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아이를 미국의 교육이 이러니까 대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시켰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현장 실습을 1, 2학년 때 무지하게 많이 시키는 그러고 나서 이론 강의를 3, 4학년 때 들으니까 무지하게 잘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처럼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1년의 현장 실습을 좀 하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네, 14년 동안 뭐 저도 우파운동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논리적으로 저들한테 밀렸던 건 뭐였냐면 지금 일단 막아야 되지 않냐, 일단 정권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도로 가자, 가운데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걸 해보고 10년 동안 교육부가 우리 손에 있었음에도 하나도 더 우익적 가치로 온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있었는데 더 작용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됐나는데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그 연구와 하이에나 얘기 정말 그 연구와 하이에나를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 우파 운동 내부에 엄청 많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분들이 글을 써서 주도를 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데 그 방향이 이번에 전혀 맞지도 않았고 우리 신념이나 철학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조금 좀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뭘 얘기하냐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 왜냐면 어설픈 중도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좌익 시절에 좋아했던 교수님이 하워드 진 교수님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달리는 기차의 중립은 없다예요. 좌파들은 명확하죠. 뭐냐면 내가 부산 가는 티켓을 끊어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면 천안에서 안 내리면 부산 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등신이 뭐냐면 그 기차에서 안 내리면서 난 중립. 왜냐면 방향은 정해졌어.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거기 타고서 난 중립 이러면.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대전에서 내려. 그러면 난 중립 이러면서 안 내려. 그럼 뭐예요? 그 속도로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워드 진 교수 얘기가 달리는 기차 안에 타고서 중립 외치는 것만큼 등신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도파를 끌어안아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을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외 대내용을 구별해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가 창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끼리 있을 땐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근데 거기 가서 마귀가 장난치면 그러면은 이 청년이 아씨 이러잖아. 어? 그러니까 마귀 얘기는 우리끼리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진실에 직면하면은 바뀐다니까 생각이. 근데 얘가 애초에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지. 뭘 아무나 우리 편 이걸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힐러리랑 편 먹냐? 그럼 여태 왜 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공공연한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용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짓을 내가 왜 했지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만큼 강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위에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하고 회의에 빠뜨리니까 이게 강력한 적이라는 거야. 악랄한 거지. 회의에 빠뜨리면.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누군가를 당선시켰는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면 회의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게 강렬한 악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정훈 교수 본색 드러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라리 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적이 존재하면 우리가 단합하면서 싸우면 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 안 되는 상태에서 회의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란 이름으로 물타기 하지 마라. 그러면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영구와 땡칠이만 있을 뿐이다. 중립을 얘기하는 자 영구다. 걔를 추종하는 자 땡칠이다. 영구가 가면 땡칠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판을 짜는 놈들은 영구, 그걸 쫓는 애는 땡칠이. 그럼 걔네들에게 뭐예요? 띠리리띠띠. 그럼 우리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세력은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강의를 하면서 큰 역사적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역사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런 자들은 짧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근데 왜 미국의 보수가 러셀 커크 이후에 더 강해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냐. 그리고 다 진 것 같았는데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겼냐.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거꾸로 전략 타령하는 놈들만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이 강한 이유가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전을 들고 나오지만 기본 철학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준 게 원 네이션으로 너무 양극화됐을 때 아니 상류층이 어떻게 책임감이 없어. 이걸 꾸짖으면서 보수가 도덕적인 해이를 반성하고 약자들을 품는 보수로 살아났는데 그걸 너무 오래 했더니 이제 국가에서 받아먹고 부자면 돈 내야지. 이게 거의 일상이 돼버리니까 영국이 망해가고 있다. 노조는 깽판 치고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임금 올리고 앉아있고 영국이 망하게 생겼다. 그때 위대한 대처가 나타나서 영국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그러나 보수 정신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걸 주도하는 그 스피릿, 그 다음에 자유의 존중.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에딘버러에서 연구할 때 대처를 싫어하는 노조 출신들은 지금도 대처 얼굴을 바닥에 붙여놓고 밟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씩 웃었어요. 왜냐면 원래 쟤들은 그런 애들이니까 민주노총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처가 흔들림이 없었던 거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강력한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확신이 들어야 돼.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개혁을 중단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처가 아까 말했죠? 환자가 좋아하는 처방을 늘 했기 때문에 영국 정치가 망했다. 근데 이 약 먹어. 그럼 싫어하거든? 그럼 먹지 마. 그러면 이 약 먹을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대처가 승리했던 게 그 원칙에서 타협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선 직후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 대통령이. 뭐냐면 하이에나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권력 뜯어먹는 짓밖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숙종 때 분당 정치냐 지금. 지금 큰일 났다 이게. 이러다 정권 망한다. 빨리 위기를 직감하고 주변 정리를 해라. 왜 그랬냐면 대처가 일관되게 자기 가까이 둔 사람들은 심지어는 적까지 데려왔어요. 대처를 비판했던 사람조차도 얘 필요하다 그러면 설득해갖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그럼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나지만 지도자가 일관된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영국병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여기서 한 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연구 그룹이 항상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필요할 때마다 강력한 아이디어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니까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대했던 놈들도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노조도 깡짜 부리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당장 이익이 되니까 거기에 붙었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GM 공장 철수하니까 누구 손해야? 그걸 이해하는 거야. 아, 대처 수상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공장이 없어지면 기반이 없어지니까. 내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돌아가는 이유는 공장 애들이 나와서 밥을 사 먹으니까. 근데 저 공장 없어지면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처를 지지해버리는 걸로 바뀌는 거야. 분위기 파악을 해갖고. 근데 한국의 바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지만 이제 밥 숟가락 놓을 때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 근데 항상 우리는 논 다음에 정신을 차려. 역사가 그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밥 숟가락 놓기 직전에 정신을 차려서 회복하면 되는데 꼭 놓고 먹을 게 없을 때 정신을 차려서 다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렸으면 안 망했지. 근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오히려 더 적용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국정교과서 문제도 제가 비판했던 게 뭐냐면 그때도 작전 타령하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국가기관이 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역풍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머리에 차 있거든. 그러면 빨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게 아니라 정권 바뀌면 그 교과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조차도 저 정부가 이상한 책을 만들어서 없어진 거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늦더라도 뭘 했어야 되냐면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굉장히 퀄리티 높게 품격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번역돼서 외국에 나가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준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보는 이게 탁월하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그래서 시장에서 붙으면 처음엔 고전하죠. 정교조 애들이 작전 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누가 설득되냐면 제가 볼 때 100% 학부모들이 설득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확산을 누가 시키냐면 우리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진실을 알리면 진실은 통하거든.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서 시장에서 이기면 완벽하게 이겨요. 그러면 채택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싸우시는 분들이 힘을 얻는 거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럼 또 누가 동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급할수록 작전 타령하지 말고 본질을 돌아봐라.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영국 보수당의 생명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걸 봐라 항상. 본질을 놓치면 다 죽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집권했다가 박살나니까 오히려 역효과 났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대선에서 이겼는데 왜 이 꼬라지가 됐냐.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그러면 좌파가 잘했단 말씀이세요? 아, 누가 잘했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작전이 먹히려면 먹힐만 하니까 먹힌 거다. 그걸 반성해라. 그랬더니 순전히 작전에 의한 겁니다. 이러면서 그걸 인식을 못 하시니까 당한 거예요. 아 그래 작전인데 그 작전이 어떻게 먹히냐고.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트럼프한테 작전 걸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니들 때문에 망한 거다. 니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 인물이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 인물을 추종하는 정치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걸 정리하면 제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를 박살낼 법안을 기획해놓고 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법이 입법될 뻔한 게 2008년도입니다. 그럼 보수가 집권할 때예요. 근데 그때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빅딜 해갖고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당시 여당이 정족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선거에서 이기면 무조건 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보 같은 짓거리가 그래서 그거 통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한 대통령 때였으면
우리가 전투라도 하지. 뭡니까 이게?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다 통과될 뻔했잖아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헌정 질서와 정치의 원리와 이 펀더멘탈을 아주 품위 있고 체계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걸 하자니까 뭐 특정인이 그걸 막 쫓아다니고 그거 하지 말고 그 펀더멘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꽂혀야 보수가 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